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찌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작품은요. 데이비드 벤의 자살의 전설이란 작품에 수록된 숙환 섬입니다. 가장 진실한 회고록과 가장 순수한 소설의 만남이란 평론가의 극찬을 들은 작품인데요. 어린 시절 겪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30여 년에 걸쳐 이를 아프게 반추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는 6개의 문을 통해 아버지와의 상상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 4번째 이야기에 속하는 숙환섬은 중장편 분량으로 순수한 픽션의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만약 아버지와 함께 숙환섬으로 휴가를 갔다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상상하여 쓴 작품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1부. 내 엄마하고 모리스 미니를 탔다. 유원지 장난감 차처럼 아주 작은 차인데 와이프 하나가 고장나는 바람에 항상 한 팔을 내밀어 작동해야 했지. 엄마는 그때 겨자밭에 푹 빠져 있었는데 해가 쨍쨍한 날이면 항상 그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서 데이비스 주변을 온통 헤집고 다니려고 했다. 그때만 해도 들판은 더 많았고 사람은 적었어.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였지.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하자. 세상은 원래 널따란 들판이고 지구는 평평했단다. 이름 없는 짐승들이 들판을 어슬렁거리며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었지만 아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던 중 인간이 나타났다. 처음엔 세상 변두리에 웅크린 채 숨어있기만 했어. 틀복숭이에 멍청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거든.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수도 많아지고 사악해지고 잔인해져 세상 변두리를 왜곡하기 시작했지. 변두리는 조금씩 구부러지고 비틀렸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세상에 남기 위해 서로 기어오르고 기어오르면서 서로의 등가죽을 벗겼지. 그리고 그 바람에 인간은 모두 헐벗고 벌거벗고 춥고 잔인해지고 세상의 변두리에 매달린 거야. 아버지가 잠시 얘기를 끊었다. 그랬어요? 로이가 물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마침내 변두리들끼리 부딪히기 시작했다. 서로 꿈틀거리며 몰려들어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때의 충격 때문에 이 땅은 자전과 공전을 시작하고 인간과 야수는 더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보기 시작했지. 털도 없는 데다 새끼들마저 쥐매너리처럼 못생겼기에 결국 뿔뿔이 흩어져 서로를 학살하고 좀 더 그럴듯한 짐승의 가죽을 입기 시작했어. 하, 그랬어요? 로이가 다시 물었다. 그 이후로는 너무 복잡해서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어딘가에는 죄가 있었고 이혼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국세청도 있었지. 그리고 죄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엄마하고 결혼했을 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분명 로이가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다는 시선이었다. 아니, 그 이전일 거야. 아무튼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곳에서의 삶은 처음이었다. 사는 방식도 생소하고 사람들도 낯설었다. 로이는 13살 7학년 여름에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왔다. 산타로사에서는
트럼본 수업과 축구와 영화를 즐겼고 읍내 학교에 다녔다. 아버지는 페어뱅크스에서 치과 의사로 일했다. 그들이 이사온 집은 삽목 재질의 A자 모양의 작은 집이었는데 지붕이 무척 뾰족했다. 위치는 알래스카 남동쪽 틀레바크 해협의 현만 안쪽으로 작은 손가락 모양을 한 유입구였다. 지리상으로는 웨일즈 월드스의 사우스 프린스 북서쪽이고 캐치카네스는 약 80km 거리였다. 진입로는 바다뿐 수상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야만 올 수 있는 곳이었다. 이웃 마을은 없었다. 600m 높이의 산이 바로 등 뒤에 우뚝 솟아있기에 다른 산으로 넘어가려면 유입구 어귀에서 낮은 산등성이를 넘어야 했다. 그들이 정착한 숙한 섬은 뒤쪽으로 몇 킬로미터 더 이어졌지만 짙디짙은 우림에 도로는커녕 숲길 하나 없었다. 고비, 솔송나무, 가문비나무, 삼나무, 버섯, 야생화, 이끼와 썩어가는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선 숲에는 곰, 들산양, 산양, 오소리들이 들끓었다. 로이가 5살까지 살던 캐치칸과 비슷했지만 더 오지였고 낯설기까지 해서 더 무서웠다. 로이는 노란색 수상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그림자가 암록색 산과 파란 하늘의 반영을 손살같이 가로지르는 모습을 실컷 구경했다. 이어코 양쪽에서 숲이 조여드는가 싶더니 이어코 비행기가 물에 닿으며 물보라가 치솟았다. 로이의 아버지는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는 신이 나서 희죽거렸다. 로이는 잠시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마법의 대륙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오기 전에 비행기의 장비를 최대한 많이 실었다. 아버지는 플로트 위에서 발 펌프로 조디하게 바람을 넣고 조종사는 존스 6마력선의 발동기를 고물보 너머로 내리기 시작했다. 로이는 조종사를 도와 모트를 고물보에 걸쳐놓고 보트에 완전히 바람을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 그 다음엔 엔진을 부착하고 연료통을 내리고 여분 연료도 챙겼다. 그리고 첫 번째 운송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혼자 떠났다. 로이는 비행기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옆에서 조종사가 쉴 새 없이 떠들었다. 헤인즈 근처야. 나도 여기서 살아봤다. 가본 적도 없어요. 로이가 대답했다. 얘기했듯이 연어도 곰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경험도 가득하겠지만 그게 다야. 사람은 너희뿐이고. 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별난 가족이군. 대개는 애들 대신 식량을 가져오는데 두 사람도 식량을 가져왔다. 적어도 한두 주는 버틸 수 있었다. 그 밖에 꼭 필요한 식품들도 있었다. 밀가루와 콩, 소금과 설탕, 훈제용 흑설탕, 통조림 약간. 하지만 대부분 섬에서 충당할 계획이었다. 아무튼 계획은 그랬다. 신선한 연어, 곤들메기, 대합조개, 게 등을 잡고 사슴, 곰, 양, 염소 따위를 사냥하면 된다. 그래서 라이플 2정에 샷건과 피스톨도 하나씩 가져오지 않았던가. 뭐 그럭저럭 살만은 하겠지. 조종사가 위로했다. 예, 로이가 대답했다. 가끔 와서 확인하마. 아버지는 돌아오면서 한방 미소를 짓다가 로이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얼른 표정을 감추었다. 무선 장비는 방수 상자에, 총기는 방수 케이스에 담고 낚시 도구와 연장들도 챙겼다. 통조림 음식들도 상자에 실었다. 배가 곡선을 그리며 떠나자 다시 조종사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배는 희미한 자취를 남기며 사라져갔다. 고물보 바로 뒤에서
하얀색 물보라가 잦아들며 어두운 물마루로 바뀌었다. 두 사람이 이 작은 공간이야 조금 어지럽히겠지만 그나마 머지않아 끄트머리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리라고 선언하는 것만 같았다. 물은 무척이나 깨끗했다. 육지에서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다. 해변 가까이의 숲과 바위가 반사되어 물속에 유리 같은 형체들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붉은색 플란넬 사냥 셔츠와 회색 바지를 입었다. 모자는 쓰지 않았다. 날씨는 로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썰렁했다. 햇빛이 아버지의 머리를 비추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긴 머리가 이곳까지 번쩍였다. 아버지는 아침 햇살이 부신지 살짝 새우눈을 했지만 입꼬리에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로이도 함께 상륙해 새집에 가고 싶었으나 그 전에 2번 더 왕복을 해야 했다. 옷가지를 담은 비닐봉지가 여러 개였고 우비, 장화, 담요, 램프 2개, 비상식량, 책들도 있었다. 로이는 학교 교재만 한 상자 챙겼다. 한 해는 홈스쿨을 해야 했다. 수학, 영어, 지리, 사회, 역사, 문법, 그리고 8학년 과학은 어떻게 할지 난감했다. 실험 과목이 몇 가지 있었지만 기자재가 하나도 없었다. 어머니가 그 문제를 따졌을 때 아버지는 딱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갑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보고 싶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갈해변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애써 눈물을 삼켰다. 마침내 플로트에서 보트로 기어 올랐다. 그리고 불현듯 찾아온 적막감에 기부터 질렸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수면을 선회하다 물보라를 뿌리면서 이륙했다. 로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꼈다. 시간을 압축 공기로 만들어 밀어넣고 아예 멈춰 서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새집에 온 걸 환영한다. 아버지가 로이의 머리와 어깨를 차례로 쓰다듬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쯤 두 사람은 어두운 바위투성이 해안에 도착했다. 바지 장화 차림의 아버지가 바다에 들어가 뱃머리를 끌어당겼다. 로이도 나가 상자를 꺼내려 했다. 지금은 그냥 돌아. 우선 배부터 묶고 주변부터 둘러보자꾸나. 아버지가 말했다. 상자 안에 동물이나 누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 들어가. 어서 오련. 둘은 정강이 높이의 풀밭을 통과했다. 풀밭은 햇볕에 밝은 녹색으로 빛났다. 작은 삽목숲 사이로 오솔길이 오두막까지 이어졌다. 오두막은 회색으로 바랬지만 그다지 낡지는 않았다. 눈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붕은 쇠기처럼 뾰족하게 만들고 현관을 포함해 전체가 땅에서 2m가량 높았다. 통로라고는 좁은 문 하나와 작은 창 2개가 고작이었다. 로이는 연통을 보며 부디 난로가 있기를 빌었다. 아버지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를 데리고 집 주변을 우회해서 언덕 위에까지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여기가 별채다. 아버지가 말했다. 벽장 크기의 구조물 역시 지표와 떨어져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했다. 오두막에서는 30m 정도 거리지만 추운 날씨나 폭설을 피할 순 있을 거다. 아버지가 설명을 이어갔다. 저 위는 경관이 그만이야. 두 사람은 쇠기풀과 덩굴을 뚫고 언덕마루에 올랐다. 땅은 발밑에서 푹푹 꺼졌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온 뒤로 잡초도 엉망으로 자랐다. 아버지는 기껏 넉 달 전 딱 한 번 이곳에 와보고는 덜컥 건물을 사버렸다. 그 다음은 로이와 어머니 학교를 설득했다.
치과 병원과 집을 팔았으며 계획을 짜고 장비를 구입했다. 언덕 꼭대기에 잡초가 무성했다. 덕분에 키가 작은 로이가 사방을 훤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나마 섬의 유입구는 한눈에 들어왔다. 거친 파도 속에서 이빨 하나가 삐죽 빠져나와 저 멀리 섬이나 해안과 수평선까지 이어졌다. 대기는 청명하고 밝았지만 섬 사이의 거리는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바로 아래 그들의 오두막 꼭대기도 보였다. 유입구 주변으로 잔디와 저지대가 30m 정도 펼쳐져 있고 등 뒤에 가파른 산은 구름에 가려 정상이 보이지 않았다. 수십 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살지 않아.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알기로 제일 가까운 동네도 3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유입구 규모가 비슷하고 오두막도 세 채뿐이란다. 서로 다른 섬에 있는데 어느 섬에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나. 로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부자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어느 식물에선가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가 났는데 문득 캐치카네스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내내 캐치칸과 우림을 그리워했다. 상상 속에서는 물론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도 거칠고 신비스러운 오지에 대해 막연한 이미지를 키우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이곳에 끌려오니 공기는 더 차갑고 식물은 무성했다. 하지만 그래봐야 식물이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난감했다. 모든 것이 날 것 그대로의 자연으로만 존재했다. 오직 자연뿐이었다. 쿵쿵거리며 현관에 오르자 아버지가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고는 로이를 먼저 들여보냈다. 실내에서 삼나무와 곰팡이의 먼지와 연기 냄새가 났다. 눈이 적응하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창문으로 빗줄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석가래와 높은 천장이 보였고 옹이 구멍 가운데로 잘려낸 통나무 벽과 마루의 거친 면도 보였다. 그래도 전체적인 질감은 부드러웠다. 새 집인가 봐요. 로이가 말했다. 잘 지은 집이야. 바람도 이 벽은 뚫지 못한다. 난로에 장작만 넣으면 충분히 안락하게 지낼 수 있어. 땔감은 여름에 준비하면 된다. 연어도 말리거나 훈제해서 보관하고 잼도 만들고 사슴고기는 절여 놓쳤구나. 여기서 얼마나 멋진 경험을 많이 하게 될지 상상도 못할 거다. 그날 오후에는 오두막 청소부터 시작했다. 집안을 온통 쓸고 닦고 나자 아버지가 로이한테 양동이를 들려 어딘가로 데려갔다. 좁은 길 끝에 작은 겨울이 바다로 이어졌다. 겨울은 작은 목초지를 지나고 세 갈래로 갈라져 굽이치며 풀밭과 자갈밭을 통과한 다음 가벼운 부유물, 모래, 진흙, 파편들로 작은 삼각줄을 만들어 놓고 소금물에 습겨들었다. 수면 위로 수생식물이 떠다녔고 모기들도 날아다녔다. 벌레약을 준비해야겠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사방이 벌레투성이에요. 로이가 말했다. 이곳보다 신선한 물은 세상에 없어.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자기가 직접 겨울을 만들기라도 한 사람 같았다. 둘은 얼굴, 손목, 목덜미에 방충제를 바른 뒤 표벽제와 물로 오두막을 샅샅이 청소하고 곰팡이를 모조리 없앴다. 그러고도 걸레로 잘 닦아낸 다음에야 장비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안방에는 창문 2개와 난로가 있었다. 뒷방인지 옆방인지가 하나 딸려 있었는데 그곳엔 창문 대신 커다란 벽장이 달려 있었다. 우린 여기 안방 난로 옆에서 잘 거야. 짐은 저 안에 넣어두어라. 아버지 설명이었다.
그래서 장비를 운반해 벽장에 넣었다. 제일 비싸고 필요한 물건들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신경 썼다. 보급품과 통조림 식량은 벽을 따라 쌓아두었고 마른 물건들은 비닐에 넣어 방 한가운데에 옷과 침구는 문 가까이에 두었다. 이사를 마친 다음 나무를 하러 밖으로 나갔다. 가지가 필요한데 마른 건 없을 게다. 일단 집안에 둘 것만 조금 모으자. 그리고 오두막 뒷벽 쪽에 뭘 좀 지어야겠다. 아버지가 설명했다. 연장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로이한테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다가 우연히 눈에 띄어 챙긴 것처럼 보였다. 마른 장작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어쩐지 불안했다. 두 사람은 크기가 제각각 잔뜩 비틀린 가지들을 한 무더기 주워다가 난로 옆에 쌓고 다시 건물 뒤로 돌아갔다. 벽의 일부를 튀어나오게 해 일종의 상자처럼 만들었는데 실제로도 거기에 장작을 모아두었다. 여긴 몰랐는데 꽤 괜찮군. 어쨌든 장작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 짧은 여름 여행이나 주말 사냥용에 불과해. 벽 쪽으로 어느 정도 쌓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로이는 널빤지, 목재, 못에 대해 생각했다. 목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지붕널도 필요하다. 둘은 나란히 팔짱을 하고 서서 벽을 바라보았다. 모기가 사방에서 윙윙거렸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이곳 그늘은 추웠다. 둘은 로이가 처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모르겠지만 시선이 어디를 향하든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장대나 어린 나무 따위로 지지대를 세우면 되지만 지붕은 뭔가 달라야겠어. 비나 바람이 옆으로 들이칠 때를 대비해야 하니까. 아버지 말이었다. 불가능해 보였다. 로이한테는 모두 불가능해 보였다. 둘 다 터무니없이 준비가 부족했다. 주변에 널빤지가 있어요? 로이가 물었다. 모르겠구나. 뒷간 좀 살펴보겠니? 여기는 내가 확인해 볼게. 로이는 아버지가 자기만큼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둘 다 어떻게 할지 뭘 배워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는 뒷간으로 건너갔다. 두 사람이 지나간 자리마다 풀이 바닥에 누웠다.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길이 생길 것이다. 뒷간을 돌아가자 작은 널빤지가 발에 밟혔다. 잡초에 묻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널빤지를 끌어내 흙과 잡초와 벌레를 털어내니 이미 썩어서 쓸모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두 손으로 빠개버렸다. 뒷간 안에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양끝이 물에 젖은 채 걸려 있었다. 나무 벤치 위에 앉을 자리 하나를 못으로 박아 고정했는데 이동식 변기와 달리 고약한 냄새가 났다. 화학약품이나 뜨거운 플라스틱 냄새가 아니라 해묵은 똥과 낡은 목재, 곰팡이, 키키한 오줌과 연기 냄새 등등. 안은 더럽고 축축한 데다 구석마다 거미줄 투성이었다. 50cm에서 1m 정도의 널빤지 두 개가 변기 뒤에 놓여 있었지만 솔직히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는 터라 널빤지들이 어떤 용도로 서였는지도 모르겠고 그 뒤에 왕거미떼가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페어뱅크스에서 동네 여자가 거미떼에 물린 적이 있었다. 다락방에서 낡은 구두를 신다가 당했다는데 상처가 무려 67군데였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한 달 이상 알아 누웠다고 들었다.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로이는 후다닥 달아나고 말았다. 용수철 때문에 문이 저절로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로이는 재빨리 뛰쳐나와서는 뒷걸음질치며 두 손을 청바지에 마구 문질렀다. 그 안에 뭐 있니? 아버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작은 널빤지 두 개가 있긴 한데 어디에 서는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로이가 오두막을 향해 돌아오며 소리쳤다. 뒷간은 어때? 뭔가 기대해 볼만 하더냐? 기막힌 모험 같은 거. 로이가 다가오자 아버지가 씩 웃었다. 아니요, 그냥 무섭기만 했어요. 똥통에 엉덩이 까보고 앉아보지 그랬어. 맙소사. 로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오두막 아래 널빤지가 몇 개 있더라.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쓸만해. 그래도 몇 개 더 만들기는 해야지. 전에 널빤지 만들어 본 적 있냐? 아니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좋아요. 로이가 말하자 아버지가 씩 웃었다. 홈스쿨 첫 수업, 널빤지 제작 비법.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원래 있던 나무를 자르고 숲에 들어가 지주와 널빤지에 적합한 나무나 통나무를 찾아보았다. 숲은 어슴푸레하고 고요해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두 사람의 부츠 소리 그리고 숨소리만 들렸다. 머리 위 나뭇잎이 간헐적으로 바람에 일렁였고 나무 밑동과 뿌리 위로 이끼가 두텁게 자랐다. 캐치칸에서 본 듯한 이상한 꽃들도 여기저기 불쑥불쑥 모습을 나타냈다. 나무 뒤 고비 아래 작은 샛길 가운데 붉은색과 진보라색 꽃들은 줄기가 뿌리만큼 두껍고 빛깔은 창백했다. 나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으나 하나같이 썩은 터라 손을 대기만 해도 산산조각이 났다. 쐐기풀 종류도 보았는데 다행히 쐐기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말굽버섯은 이곳에서 보니 묘하게 신기했다. 예전에 돌멩이로 버섯을 모두 떼어내어 집으로 가져간 다음 부드럽고 하얀 버섯 얼굴에 조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무엇보다 선명한 기억은 누군가 내내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처녀 여행인지라 로이는 아버지 옆에 붙어 다녔다. 둘 다 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영 깨림칙했다. 로이는 곰의 흔적을 찾았다. 은근히 기대도 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었다. 나이 어린 나무를 잘라야 하는데 어째 다 늙은 애들 뿐이냐. 목재가 썩는 증상이 너무 빨리 치고 들어오는 모양이다. 너도 기억나지? 캐치칸에서도 봤잖아. 네. 여긴 페어뱅커스 같지 않구나. 느낌이 완전히 달라. 너무 오랫동안 엉뚱한 곳에서 산 모양이다. 바다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 잊고 있었어. 더욱이 이렇게 산이 가까이에 있어 숲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 정말 좋구나. 여기에 비하면 페어뱅커스는 몸이 건조했지. 산이라고 해봐야 기껏 언덕배기 수준의 나무들도 만날 똑같은 종류뿐이었으니까.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어디 가나 똑같았어. 난 늘 창밖을 내다보며 다른 나무들을 꿈꾸었단다. 고향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몇 년 동안 이방인으로만 살아온 거야. 어디 가도 편치 못했고 뭔가 잃어버린 기분이었지. 아무튼 너와 함께 이곳에 오니까 뭐든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로이를 바라봤지만 정작 로이는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다. 네,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이해는 못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왜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지? 로이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 뻥과 달리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지? 괜찮지, 재미있을 거야.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봤다. 아버지가 팔을 내밀어 로이의 어깨를 감쌌다. 로이는 끄덕이고는 아버지한테서 빠져나와 계속해서 나무를 찾았다. 나무를 어느 정도 모아 오두막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래도 수확이 신통치 못했다. 아버지는 도끼를 집었다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그마저 포기했다. 알지? 이런 곳은 밤이 일찍 온다. 어쨌든 먹을 것을 만들고 침상도 꾸리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나무는 나중에 다시 하자. 그래서 마른 장작을 꺼내기 위해 오두막 뒤로 돌아갔다. 그런데 지금 보니 안에서 그곳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둘은 장작 일부를 난로에 넣고 불을 피웠다. 불이 붙으면 따뜻해질 거야. 공기구멍을 막아 불을 줄이면 밤새도록 타오를 거다. 그래야 할 거예요. 로이가 대답했다. 물론 페어뱅커스 같을 리가 없다. 숙한 섬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어. 아버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장담했다. 아버지는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이곳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지 역설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예상이 늘 빗나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버지가 향변하자 어머니는 어업, 철물업 투자, 치과업 몇 건을 다시 지적하기도 했다. 결혼까지 긁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아예 못 들은 척 기온이 항상 영상이라는 말만 되뇌었다. 불이 붙자 로이는 칠리 통조림을 가지러 옆방으로 갔다. 아버지는 빵을 가져와 구워 먹자고 했다. 오후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오두막 안은 어둑어둑했다.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적엔 해가 남아있을 때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지금은 규칙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숙제와 취침에 관한 평소의 규칙은 모두 없어진 것 같았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학교 가려고 일어날 필요도 없었다. 아버지 말고는 다른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다. 둘은 현관에 부츠를 대롱그리며 앉아 칠리 통조림을 먹었다. 현관엔 아직 난간도 만들지 않았다. 바다는 고요했고 가끔 곤들매기가 뛰어다녔다. 연어는 보이지 않았다. 연어는 여름이 되어야 나타난다. 연어철이 언제죠? 7, 8월 연어 종류에 따라 다르다. 6월이면 곱사 연어가 나오기 시작하지. 작업을 마친 후에도 계속 현관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해가 오랫동안 지지 않은 채 지평선에 낮게 앉아 있었다. 작은 새 몇 마리가 주변 숲속을 들락거렸다. 흰머리 독수리가 뒤에서 날아왔을 때는 햇살이 독수리의 흰머리를 밝게 비췄다. 깃털은 백악질의 갈색이었다. 독수리는 곧 끄트머리까지 날아가 가문비 나무를 넘어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장면은 아무 데서 못 본다. 아버지가 말했다. 네. 마침내 해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부자는 안으로 들어가 안방 마루에 깔판을 깔고 그 위에 침낭을 준비했다. 좁은 창 너머로 붉은 하늘이 보였다. 로이와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옷을 벗고 각자의 침낭에 들었으나 어느 쪽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은 아득했고 바닥은 딱딱했으며 마음은 어수선했다. 그러다 잠이 드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화들짝 깨고 말았다. 아버지가 흐느껴 울고 있었다. 울음소리를 애써 삼키기는 했지만 방이 워낙 좁은 탓에 못 들은 척하기가 난감했다. 어쨌든 모르는 척 그렇게 1시간을 깨어 있었다. 아버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만 로이는 너무 피곤했다.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멀어지더니 마침내 로이는 잠에 빠져들었다. 아침에 아버지가 핫케이크를 구우며 가볍게 킹 오브 더 로드를 불렀다. 아버지도 로이가 깨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더니 씩 웃으며 눈썹을 까딱거렸다. 핫케이크하고 버섯크림 어때? 네, 좋아요. 로이가 대답했다. 어쩐지 캠핑 온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커다란 핫케이크 접시에 버섯 크림 수프와 포크를 얹어 건넸다. 로이는 접시를 잠시 밀어둔 채 바지와 부츠와 재킷을 입고
아버지와 현관으로 나가 함께 식사를 했다. 늦은 아침 산들바람이 벌써 폭우로 들어와 잔물결을 만들었다. 물빛은 불투명했다. 잘 잤니? 아버지가 물었다. 로이는 아버지를 마주보지 못했다. 우는 소리를 들었는지 묻는 것 같았어였다. 아무튼 말투는 그저 일상적인 인사 같았기에 로이도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네, 밤새 푹 잤어요. 새 집에서? 첫밤인데? 아버지가 되물었다. 네. 엄마와 트레이시가 보고 싶지. 네. 그래, 당분간은 그렇겠지. 적응할 때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와 여동생을 잊을 정도로 적응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게다가 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무태 나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던가. 2, 3개월 무태 나가고 크리스마스엔 2주를 함께 지낸다. 햄 무전기도 가져왔으니 필요하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약속했었다. 한동안 서로 먹기만 했다. 핫케이크는 하나는 탔고 하나는 반죽이 너무 두꺼워 밀가루가 그대로 씹혔다. 핫케이크에 바른 버섯크림은 그나마 먹을만 했다. 바람은 시원했으나 햇볕이 점점 강해졌다. 그러고 보니 초원의 집 같기도 했다. 난간 없는 현관에 부츠를 대롱거리며 앉아있고 인근에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말이다. 초원의 집 신세가 아니면 금광 탐보와도 비슷했다. 이도저도 아니면 100년 전으로 돌아갔거나. 여기 마음에 들어요. 1년 내내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지내고 싶어요. 로이가 말했다. 아버지가 씩 웃었다. 2, 3개월은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어쨌든 맞는 말이야. 이래야 진짜 삶이지. 낚시를 시작할 건가요? 그 생각도 했지. 달개 지붕나무를 뜯어낸 다음 오늘 저녁부터 해보자꾸나. 저 뒤에 작은 훈련실도 하나 만들 생각이다. 둘은 접시를 작은 싱크대에 넣고 로이는 뒷간으로 갔다. 문을 한 발로 열어둔 채 의자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고 결국 의자 위로 올라갔다. 뭐든 갑자기 뛰쳐나와 물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현관으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도끼와 톱을 집어들었다. 둘은 함께 널빤지를 찾으러 갔다. 숲을 지나며 줄기를 살폈지만 어디나 솔송나무 천지라 나무 두께가 고작 10cm에서 12cm 정도였다. 마른 골짜기 위로는 나무가 훨씬 더 마른 탓에 이번에는 해변을 따라 내려갔다. 고제는 덩치 큰 가문비 나무들이 자랐다. 아버지는 고제 중간쯤에서 나무 하나를 골라 밑동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경관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문득 로이는 이곳 벌목이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종의 국유리민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이번에도 그냥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사냥, 낚시, 캠핑이라면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언젠가 사냥을 한답시고 캘리포니아 산타로사 시외로 로이를 데려간 적이 있었다. 총은 산탄총 하나였기에 사냥감은 비둘기나 메추라기 정도가 고작이었다. 도로 옆에서 꽤 멀리 떨어진 사유지에서 사냥을 하려 했지만 때마침 주인이 내려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달아날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았다. 로이가 도끼를 건네받았다. 쿵쿵 묵직한 충격이 팔을 통해 전해졌다. 도끼를 크게 휘두를 때마다 하얀 지적개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무가 어디로 쓰러지는지 조심해서 봐야 한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찍어. 아버지가 말했다. 로이는 도끼질을 멈추고 나무를 살핀 다음 옆으로 반쯤 돌아가 마지막으로 2번을 휘둘렀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나뭇가지와 이파리들을 닥치는 대로 뜯어냈다.
주변 나무들도 충격으로 몸서리를 쳤다. 흡사 구경꾼들이 끔찍한 참사 현장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무들이 일제히 경련을 일으키고 아우성을 치더니 잠시 후 기이한 정적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자, 이 정도면 널빤지 몇 개는 나오겠다. 아버지가 선언했다. 둘은 나뭇가지를 떼어내 다발로 묶었다. 나중에 불쏘시개용으로 쓰기 위해서지만 로이는 활과 화살로도 쓸만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서로 양쪽 끝을 잡고 오두막으로 운반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결국 여기저기 톱으로 자르기로 했다. 대부분 60cm를 넘지 않았으나 훈련실 벽면에 사용할 도막 2개는 더 길게 잘랐다.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나무 토막을 모두 오두막으로 운반했지만 이번에도 멍하니 서서 자신들의 수집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아무래도 연장이 부족한가 보다. 예, 기껏 도끼나 톱밖에 없잖아요. 널빤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뭔지 모르겠다만 우리한테는 없는 거지. 똑바로 세우고 톱질해볼까? 둘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나무 토막을 세우고 톱을 끄트머리에서 5cm 정도의 가로질러 놓은 후 천천히 자르기 시작했다. 물론 나무가 똑바로 서 있어야 했다. 크기가 다 달라질 거예요. 로이가 지적했다. 그래, 결국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톱이 하나밖에 없으니 둘이 붙어 있을 이유도 없었다. 로이는 안으로 들어가 낚시 장비를 챙겼다. 낚싯대도 현관으로 가져와 줄마다 루어를 묶고 1m 위에는 고리도 매달았다.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아직도 첫 번째 널빤지와 실험 중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일했다. 날이 추워 입김도 뿜어냈고 얼굴은 새처럼 해석했다. 작고 퀭한 두 눈, 가느다란 입술, 매부리 같은 코, 깃털에 버금가는 머리카락. 낚싯대 준비했어요. 로이가 말했다. 대어를 낚아와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곤 잠시 고개를 들었다. 아무래도 너도 톱질할 각오를 해야겠다. 이 일만으로 넉 달은 좋게 걸리겠어. 로이가 미소 지었다. 알았어요. 다녀올게요.